자, 이번 시간에 이제 물권법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물권의 종류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험용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관습상 물권이라는 범주, 요걸 가지고 지금 6년 사이에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는 물권의 범주라고 하는 것부터 보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권리, 이제 소유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응해서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형태의 권리죠. 정당한 관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없는 경우에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 파트는 이제 최대 두 문제, 작으면 한 문제, 따로 출제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좀 독특한 형태의 권리예요. 그래서 이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고요. 대신 점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당한 관원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점유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것은 정당한 관원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형태의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권이라고 해서 정당한 관원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를 바로 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리는 소유권이라고 해서 사용식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요, 소유권이라는 이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 소위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 일정한 권리 등에 대해서 소유권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상권이라고 하면 땅지자, 윗상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땅 위에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물권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용익물권 이런 것들도 물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해서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타인 토지에서 건물, 그 다음에 공작물, 그 밖에 자 바로 지금 이제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토지 소유자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때는요, 설령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지상권자는 계속해서 뭘 할 수 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의 사용 수익권량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 것과 채권의 차이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물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비해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뒤에서 보이겠지만 이 지상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성립하게 되는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땅지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 관한 권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권 파트에서는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얘기예요. 자, 용어 기억하셔야 돼. 토지가 하나의 토지가 있고 두 번째 토지가 있게 됩니다. 이쪽에 도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소위 A라고 하는 토지를 맹지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맹지는 건물 지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학개론할 때 건물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출입할 수 있다라면은 그 토지에다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토지 소유자가 B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때 용어 A라는 토지를 도움이 필요한 토지, 요역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B라는 토지를 도움을 주는 토지, 승역지
승역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중간중간에 이제 말려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용어 얘기인데요. 자,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필요할 요자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토지를 가리켜서 승역지라고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A 토지 소유자는 바로 승역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해서 우리 지역권은 현실적으로는 별로 써먹을 일은 없는데 어쨌든 시험용으로 접근하실 때 통행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A 토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B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어떻다? 당연히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왜? 물권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공통적인 요소 보셨고요. 그러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는 이 전세권은요, 일단 그 객체가 부동산이라고 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요,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바로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가는 거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땅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비해서 전세권이라는 것은 토지 전세권 혹은 건물 전세권이라고 해서 두 개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혹시 전제가 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또 건물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때 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물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뀐 건물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상권, 지역권하고 전세권의 차이는 그 객체에 있어서 하나 차이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전세권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좀 독특한 형태의 권리예요. 이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자, 전세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권리를 가리켜서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은요,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용익물권으로 일반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은 이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 외에 담보물권으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 용익물권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중에서 사용수익 권능을 지배하는 권리를 용익물권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담보물권은 처분권을 지배하는 권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해서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담보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좀 독특해요. 지금 기본적으로 점유권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물권이라는 것은 등기가 있어야지 성립하게 되는 권리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 없이도 점유라는 사실을 통해서 성립할 수 있는 권리. 해서 뭐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자,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토지에다가 건물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돈을 더 투자해서 건물을 다 지어주게 돼요. 그럼 이제 그게 건물을 다 지은 사람은 공사대금 채권, 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공사를 발주하신 분이 만약에 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공사대금 줄 때까지 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소유자한테 소유물을 인도하지 않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끝까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이름하여 유치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경매 청구를 하는 것은 큰 쓸모는 없는 그런 권리 중에 하나로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처분권 자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담보물권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하나가 유치권.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담보물권은 저당권이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X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을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을을 위해서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요 경매법정에 팔아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당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결국 본질적인 부분은 돈 갚지 않게 되면 어떻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합니다?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이라는 개념 하나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상 물권이라는 것은 본권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 본권에 없어도 성립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 부르고 본권, 정당한 권원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권리를 다시 점유권에 대해서 정당한 권원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유형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권리인 소유권이라든가 또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저당권 등이 존재한다. 요 정도까지. 뒤에서 이제 공부 좀 하다 보면은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챕터에서는 사실 유일하게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관습상 물권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관습상 물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법 조문을 통해서만 인정이 됨이 일반적입니다. 해서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관습상 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요. 일단은 두 개밖에 관습상 물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습상 물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항목들은 관습상 물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딸랑 두 개밖에 없어요. 관습상 물권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 딸랑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 배타적 권리이다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되면 관습상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두 개만 어떻다 옳은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지문까지 볼 텐데 관습상 법정지상권 뒤에서 따로 이 지상권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요. 듣고 이제 버리시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일단은 키워드가 지상권이라는 개념이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원래 지상권이라는 것은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권리인데 얘는 일정한 경우에 그냥 관습상 그냥 인정되는 물권의 일종이다. 해서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X 토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건물도 모두 갑 소유였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건물만 팔아버리거나 또는 토지만 팔아버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경우 수요 첫 번째, Y 건물을 을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누구한테? 바로 갑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철거 특약은 나중에 없애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입니다. 배타적 권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용수익 그리고 처분 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팔아놓고 나서요. 건물 소유자한테 얘기합니다. 내 땅에서 건물 치워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소유권 자체가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내 토지를 네가 왜 이용을 하느냐. 건물을 판 건 별개의 문제고 최소한 내 토지를 이용하지 마라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에서는 전통적으로 토지와 건물 중에서 어느 한쪽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라고 하는 거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지상권은요,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이도 을이라는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자, 지금 첫 번째 사안이고 두 번째 똑같이 갑소유의 X 토지 위에 갑소유의 Y 건물이 있었는데 이 토지만 을에게 팔았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을에게 있고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있는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야야 내 땅에서 건물 치워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유권은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멀쩡한 건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따로 얘기를 안 해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Y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건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다. 토지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습상 우리 조선시대 이래로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만 팔았을 때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어떻다?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라는 것은 인정이 된다라고 봤던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볼 텐데 일단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물권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거. 물권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정리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다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만 옮겨갔을 때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른다. 분명히 민법 조문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인정되는 물권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이런 게 있겠고요. 분묘기지권 역시 뒤에서 지상권 파트에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20년간 타인의 토지에서 산소를 설치해서 제사를 지내왔던 그 사람. 그러면은 설령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산소 철거해라 했을 때 산소를 철거할 의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에서는 과거부터 어떻게 한다? 그냥 계속해서 20년 이상 타인의 토지에다가 산소를 설치해서 제사를 지내왔던 그 사람에게는 소위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따로 이 등기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얘기고요. 결국은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관습 때문에 인정되는 물권이다. 그럼 이제 해석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다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 타인의 토지에다 20년 이상 산소를 설치해서 제사를 지내었던 그 사람의 경우에도 그냥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관습상 물권. 그럼 나머지는 좀 이따 지문 가지고 해석할 텐데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라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닌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인거만 두 개만 정확하게 외우시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다? 모두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논의하게 될 게 물권의 객체라고 해서 이건 좀 가볍게 보셔야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권리라고 하는 본권이라고 하는 게 소유권이 있었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 이런 것들 우리가 본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먼저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100평짜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을이 토지 분할을 안 한 상태에서 20평만 살 수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 만약에 20평을 사고 팔 수 있게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특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20평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느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 동일한 논리 구조로 자, 갑소유의 100평짜리 토지를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저당권자는 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문제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나중에 팔아먹을 때 경자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상과자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판례 중에 좀 독특한 게 있었어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했던 사례, 점유취득시를 인정했던 사례. 자, 요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토지 분할을 통해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이제 A 부분, 뒤를 B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 B 부분의 소유권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자, 토지를 분할해서 취득을 하는 것,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고 파는 것, 토지 분할이 이루어지면. 근데 건물을 지을 때 실수로 자, 이 토지 일부를 이렇게 A 부분을 침탈을 해서 건물을 지었다. 근데 이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인에게 점유했다. 지 땅인 줄 알고 계속해서 20년 이상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뒤에서 논의할 주제인데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인에게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고 상대방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은 등기를 넘겨줄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땅을 샀던 것은 20여 년 전에 조금 이제 B라는 토지 부분만 샀는데 하다 보니 나중에 A 토지 일부까지 자, 점유해서 건물을 지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이때는 특별히 원래 토지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다 소유권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다. 뭐 큰 쟁점은 안 되고요. 판례 하나 독특한 판례를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 저당권이라는 것은 토지 일부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다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간단해요. 토지 일부를 대상으로도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해서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지상권을, 지역권을, 전세권을 취득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뒤에서 뭐 끊임없이 말씀드리겠지만은 먼저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서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등기법 할 때 공부할 텐데 이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에 관한 등기를 할 때, 자, 토지 전부가 아니라 토지 100평 중에 20평만 가지고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어떻게? 바로 등기 신청할 때, 자, 이 지적도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지적도라고 하는 것을 첨부를 해서 이 토지 100평 중에 어떤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겠다라는 식으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100평짜리 토지 중에서 20평 부분만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설정 계약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하면 됩니다. 등기할 때 이 토지 일부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바로 소위 자, 이때는 지상권이라는 것,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면요, 사용수익에 관한 부분 등기부에다가 요거 이제 특정할 수 있게 표시를 해줄 수 있다면 이때는 어떻다?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이 권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 결국 이제 용익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서 단독주택이 있는데 방이 3개짜리 주택이에요. 그 중에서 방 하나만 사고 판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방 하나만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다. 나중에 경매 붙일 때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인데 역시 용익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권리니까 건물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자,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 요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요것도 똑같아요. 아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할 때요. 토지 지적도라는 것을 지도를 첨부해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듯이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 건물 도면을 첨부해서 역시 특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별건 아니고 아파트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건물 일부에 대해서 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상가 건물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특정할 수 있게 구분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소유권 등을 인정을 할 수가 있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건 이제 계속 반복해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이고 이걸 따로 외우거나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니다. 지금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지상권이 무엇이고 지역권이 무엇이고 전세권이 무엇이고 이 뉘앙스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어차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따로 1시간 이상씩 설명드릴 주제인데 이 앞부분이 조금 힘들 수 있는 게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개는 볼까요? 우리가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하고 건물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토지 그리고 거기에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착물의 유형에 뭐가 들어간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우리 바로 결론 치고 들어갈 게 농작물하고요. 수목이라고 하는 것도 정착물의 일종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수목이라고 하는 것, 농작물. 자, 우리가 동산이냐 부동산이냐라고 이렇게 접근해 갈 때 당연히 수목이라든가 농작물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 이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항상 마음속에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 건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이고 농작물이라든가 수목도 뭐로 분류한다? 그건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수목 농작물의 경우 수를 가지고 볼까요? 자, 지금 농작물 등이 자 토지와 독립적으로 자 그 권리 소유권 등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다 해서 자 이 얘기는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 부합이라는 개념과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지금 이제 농작물이 아무 근원 없이 유채씨가 날라와서 유채가 자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유채는 누구 것이 된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게 된다. 즉 토지 소유자가 유채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 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철새가 산삼씨를 거기다 떨어뜨리고 왔습니다. 몇 년 지나서 산삼이 자라게 되면은 그것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 것이 된다. 이걸 이름하여 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토지 소유권의 일부로 해석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합은 따로 공부하실 거예요. 하여튼 이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자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논할 때 토지, 건물, 그밖에 농작물, 수목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의 종류를 논할 때 자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농작물 또 수목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명인 방법을 갖춘 농작물 미분리 과실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요 어떤 토지 위에 자 농작물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농작물은 어디에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게 된다. 따로 이 농작물의 소유권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에 대해서 명인 방법을 갖췄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밭대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름철에 수박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농부가 수박을 재배해서 쭉 이제 키워놨어요. 그럼 이제 중간 도매상이 어떻게 가서 그 논밭에 가서 뭐래요? 아예 수박을 통째로 다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명인 방법을 갖춘다. 요즘에 이제 명인 방법은 어떤 식이냐면 플랜카드 붙여놓는 거야. 이 토지 위에 있는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라 자 내가 다 돈 주고 샀다라고 플랜카드를 딱 붙이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다고요?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 플랜카드에 이름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이 명인 방법을 갖춘 농작물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농작물이라는 것은 자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아까 토지 위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수박이 자라고 있으면 이 수박은 누구 것이 된다? 토지 소유자 것이 된다. 이게 기본 부합에 관한 법리입니다. 근데 갑이 이 수박이라고 하는 것을 을한테 따로 팔았어. 그리고 을 명의로 플랜카드 명인 방법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해석할 때 토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있지만은 수박은 누게 된다, 을게 된다. 그냥 합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상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누가 된다? 바로 을 소유가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 복숭아밭에 가가지고요 중간 도매상이 복숭아만 다 삽니다. 그리고 나서 플랜카드를 붙이게 됩니다. 이 복숭아밭에 복숭아는 따로 을 거다라는 식으로 공시를 하게 되면은 이때 미분리의 과실이라 할지라도 바로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라 바로 명인 방법을 갖춘 그 사람 것이 된다라는 의미, 이런 의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권리자가 아무 권리가 없이 농작물을 재배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토지 소유자 것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좀 특이한 케이스. 한번 시험 문제 26회 때인가 답이 됐었죠. 이 무권리자가 자, 경작한 농작물 중에서 수확기에 이르게 된다. 수확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따로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누가 경작한 사람이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 원래 다시 부합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 토지 위에 갑 소유의 토지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이 땅에 안 와보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을이라는 사람이 농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그럼 이 농작물은 누구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갑 것이 되게 됩니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갑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 민법을 알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누가 농작물을 불법적으로 경작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가서 한마디 할까 하다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다 이 농작물의 재배가 완성이 되고 수확기 이르니까 짠 하고 나타나서 야 을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그 민법의 부합이라는 개념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자 토지 소유권에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다 부합하게 되는 거니까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고 꺼져 이렇게 나왔을 때 뭔가 좀 불합리한 거죠. 왜? 이 토지 소유자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자 농작물의 수확기 이를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러면 잘 모르는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다 뒤지게 농사를 지어놨더니만 마지막에 수확할 시점에 가서 법대로 합시다 해서 뺏어가려고 했었고 소송을 걸었었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원래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되는데 다만 이게 수확기에 성숙기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는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경작자의 소유가 되게 된다라는 판결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 법률 관계가 이런 식이에요. 일단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가 가지게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누가 지금 이제 이 토지 소유자는 경작한 사람한테 남의 땅에다 권한 없이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이용했으니까 그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토지 사용료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이 농작물 자체 소유권은 누구한테 속한다? 바로 경작자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거. 자, 토지 정착물 가운데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권리의 객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 잠깐만 농작물 과실 중에서 명인 방법을 갖추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자 농작물 중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는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독자적인 권리의 객체가 되게 된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목이라고 하는 것도 가봐야 되죠. 똑같이 설명드렸던 주제입니다. 수목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내 땅에다가 아무 권한 없이 거기다가 수목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무만을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자, 나무도 수목도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토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수목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무만 도매상한테 팔게 됩니다. 나무만 도매상한테 팔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도매상의 경우에는 어떻다? 나무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부합이 부인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된 임목이 좀 독특한 개념인데요. 우리 16회 공인중개사법에서 3번 출제가 됐고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서 토지하고 건물만 등기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무를 담보로 해서 나무를 기준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도 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토지 소유권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그 나무가 소유권의 객체가 되게 될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 소유의 이 토지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수목을 재배 등을 등등등을 하고 자, 이때 이 나무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이 나무만을 등기된 임목을 파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이 등기된 임목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소위 이름하여 자,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논의했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같은 경우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그걸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등기된 임목의 경우에는 모두 할 수 있다고요? 저당권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해서 하여튼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대단히 이제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딸랑 한번 튀어나오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해서 이것도 몇 번 반복하면은 뭐 그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물건이라고 하는 거 토지 전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각종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논할 실익이 없는 것이고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설정할 수 있고요.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거나 건물 일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목, 그 다음에 농작물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독자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서 그게 이제 명인 방법이라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었고요. 그 외 등기된 임목은 저당권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대상으로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물권이요, 권리를 대상으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용익 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중에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논의할 주제인데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고요.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개념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을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물권의 일종이니까 이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권리예요. 그래서 을은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논리 세계가 뭐냐면 을은 이 지상권 자체를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병이 을로부터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등기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취득을 하게 되면,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서 여기에 병 명의의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건 이제 어떤 스토리냐면, 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자, 누구한테 돈이 좀 필요해서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의 입장에서는 지상권자 을이 세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이 지상권 자체를 어디다 붙여버릴 수 있다? 경매에 붙일 수 있다. 경매 법정에서 지상권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 돈 주고 사가지고요, 그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소유의 Y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을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전세권은 그 Y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전세권자가 급히 돈 좀 필요해서 병한테 돈을 빌리고 이 전세권을 담보로 뭘 할 수 있다? 또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저당권자 병의 입장에서는 을 전세권자가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뭘 할 수 있다고요? 경매 청구를 해서 이걸 팔아버릴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전세권을 낙찰받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요거 낙찰받아서 이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좀 독특한 개념이 바로 지상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이걸 담보로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요걸 사고 파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뭐 거의 출제빈도는 좀 떨어지는데 지문들 가지고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67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당한 권원을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를 본권이라 부르고, 본권에는 소유권 외에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유치권, 저당권 등도 본권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넘어가서 68페이지. 자, 다른 것들 큰 이슈 안 되고요. 그나마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 관습상 물권이라고 하는 거. 물권의 의미가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습상 물권이라고 하는 거 두 개 외우셨습니다. 분묘기준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만 어떻다?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한다. 옆에 지문 가볼까요?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이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관습상 물권이다 이런 식의 명제가 있으면 두 가지, 관습상 법정 지상권하고 뭐만 있어야 돼요? 분묘 기준권 두 가지만 관습상 물권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온천권이라는 건 이런 논리 구조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자신의 토지에서 온천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또 다른 분이 자기 땅에서 또 온천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입장에서 최초로 온천을 발견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옆에서 또 온천 파버리면 이게 별로 좀 짜증나거든. 나 혼자서 온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세종대왕 때부터 한번 누가 먼저 온천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은 그 옆에다 무식하게 그렇게 매연 없이 온천 파고 이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 관습이다. 그 얘기를 달리 표현하게 되면 내가 온천을 먼저 발견했으면 옆에 것들은 거의 다 온천을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세종대왕 그때부터 계속 나왔던 개념이다 라고 주장을 했을 때 법원에서는 그런 거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법원에서는 세종대왕 뭘 봐도 그런 거 없다. 온천권이라는 게 만약 물권으로 인정이 되면 옆에서 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온천권이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옆에서 온천을 파도 전혀 그 옆에 애초에 온천을 개발했던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이번 지문 보니까요. 자, 타인의 토지에 관한 관습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제주도에서 이슈가 많이 됐던 사안이 있죠. 자, 마을에요. 개인 사유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그냥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이 도로처럼 이용을 해왔다. 자,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개발되면서 그동안에는 별로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됐어요. 자,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인데 내 땅 좀 밟는다고 해서 그걸 시비를 걸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땅을 샀습니다. 자, 이제 제주도 개발된다고 알고 땅을 샀는데 가서 보니까 이 동네 아주 웃긴 사람들입니다. 남의 땅을 뻔뻔스럽게 수십 년간에 걸쳐서 너무 당당하게 나다니고 있더라. 웃기고 있네. 라고 해서 야, 내 땅 밟지 마. 라고 해서 여기다 출입을 금지하는 팻말을 붙이고 철조망을 쳐버립니다. 못 다니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옛날부터 설령 사유지랄지라도 계속해서 나다녀 왔다라면 그건 그게 물권이다, 권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는 여기 철조망을 제거해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안에서 우리 법원 판례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옛날부터 남의 땅을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다. 그건 굳이 권리라서가 아니라 누가 토지 소유자가 용인, 참아서 그렇게 나다닐 수 있는 소위 반사적 이익의 개념이지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자, 통행권, 사도 통행권이라는 것은 물권이 아니다. 우리가 외울 건 뭐라고요? 관습상 물권의 범주예요.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두 개만 물권이고 나머지는 어떻다? 물권, 권리가 아니다. 그냥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감히 토지 소유에게 치워라 마라 이럴 권리가 없다. 자, 그래서 3번 좀 가볼까요? 걸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이 관양지역 보시게 되면 관악산 올라가는 통로 있습니다. 관악산 올라가는 거. 자, 관악산 일부는 국공유지가 되겠고요. 일부는 사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관악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마을 주민들이 계속 등산을 하기 위해서 밟고 지나가더라.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어느 순간 보니까 빈정이 상해 이것들이 자 지나가는 거 그 통행성 안 받는 것에도 감사한 느낌으로 받아야 되는데 담배꽁초 막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출입을 금함이라고 막았을 때 계속 나다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우리가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거 여기 나다녀야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에서는 아까 사도통행권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듯이 걸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도 어떻다? 따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행료를 받으면 어떻다? 통행료를 내야 될 것이고 등등등 최소한 여기를 나다닐 물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래서 오른편 구성을 했고요. 4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자, 제일 주위에 관습상 물권을 취득한다 이런 명제 있으면 그 앞에 두 가지 분묘기지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두 개만 들어가야지 어떻다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뭔 소리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좀 이따 논의하겠지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갑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져야지 어떻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옛날에 대부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고 누가 을이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등기를 하지 못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람에게는 소유권은 인정된다고 해서 법에서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다고 하니까 소유권 자체는 인정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뭐야 소유권과 유사한 일정한 권리가 인정이 됐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대해서는 자,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만 어떻다 물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물권이다, 배타적 권리다라는 식의 명제가 있게 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두 가지만 어떻다 바로 물권에 관습상 물권의 범주에 포함되게 된다. 그 정도고요. 여러분 교재 69페이지 자, 첫 번째 박스 가볼까요? 한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서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우리 아파트 상가 분명히 건물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소유권이 인정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자, 두 번째 박스요.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맞죠? 아까 복숭아 밭에 복숭아를 매수한 중간 도매상이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이 최소한 복숭아 나무라든가 또는 복숭아 나무가 있는 토지 자체는 농부 것이 되겠지만은 이 복숭아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이게 되면 어떻다? 그때부터는 복숭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바로 그 중간 도매상에게 귀속이 된다라는 의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이제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모두 독자적인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두 번째 이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해서 이거 틀렸다고요. 자, 명인 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거 자체는 맞는데 문제는 꼭 그걸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토지에 정당 관원 없이 농작물이 재배가 되게 되면 그 후에 이게 수확기 이를 정도가 되면 따로 이 명인 방법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어떻다? 소유자 바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3번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해서 이 얘기예요. 해서 명인 방법을 갖춘 농작물, 미분리 과실, 수목 등은 어떻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사고팔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 달리 표현하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등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걸 담보로 자, 이 부동자의 복숭아 내 겁니다. 수박 내 겁니다라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은행 가서 그걸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다. 해서 나무에 대해서 저당권 등을 설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 저당권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고요. 4번 토지에서 벌채돼서 분리된 수목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건 뭐냐면 동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자, 지금 토지에서 벌채가 됐다. 그러면 그 자체로 뭐가 된다고요? 동산이 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동산이 되고 동산 당연히 독자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게 된다. 이 정도로 해서 물권의 종류, 객체 간단하게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는 거의 한 문제씩 나오는 민법 186조, 187조 얘기 설명드리겠습니다.